안녕하십니까. 한명회사 두 번째 시간, 회사의 그 외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사의 외부 관계는 이제 그 제3자와 밀접한 관계에서 뭐 대체로 강행됐고, 근데 아까 내부 관계는 회사의 주로 이제 내부 관계이다 보니까 임의복귀적 성격이 강한데, 이 회사의 외부 관계는 이 제3자, 회사와 제3자 또는 사원과 제3자, 이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관계는 임의복귀 성격이 강하지만 이 회사와 관계를 맺는 제3자의 그 관계는 거래 관계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거래 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복귀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대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단독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회사를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회사 업무 집행권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가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 사원이 단독 대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대표 사원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각 선임된 대표 사원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 대표를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공동 대표를 하게 한 경우는 이 여러 사람이 그 공동으로만 대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법률 수업을 듣다 보면 공동 대표, 공동 이 대리 나오는데, 이 공동을 할 때는 항상 또 여러분이 하는 경우는 뭐냐면 능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리에서도 공동 대리라는 거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어떤 대표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게끔 할 때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능동 대리, 즉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럴 때는 능동대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으로 하게끔 하는 취지를 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3자로부터 의사를 이렇게 받는다. 어떤 의사를 수령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동대리로 갑니다. 그때 수동대리는 여러 사람이 모두 모여서 대리를 하거나 대표를 하게끔 한 경우는 제3자가 모든 이 공동 대표를 모아놓고 의사표시를 해만 됩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동대리는 한 사람에게만 의사표시를 해도 그 의사표시가 모든 공동 대표라든가 공동 대리에게 효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능동 대리는 공동, 수동 대리는 각자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권은 우리 그 상법 총칙에서 수업을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지배인의 권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업사용인의 지배인도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 회사의 대표도 원칙적으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했지만 어떤 특정 행위는 하지 못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법상 대표권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법률상 당연히 대표권은 재판상 재판의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제한을 가지고 주장하려면 제3자에게 알려준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대표 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된다. 그다음에 대표권의 취득은 한 명 회사가 대표 기관은 원칙적으로 자기 기관이다.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 그다음에 사원이 일치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주주죠.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주주인데 이 주주가 회사 경영을 하진 않죠. 이게 뭐냐면 주인이잖아요. 자, 이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리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는데 그게 뭐냐면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사라든가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주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하는 거고 이거는 경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자, 한명회사는 원칙적으로 이 사원이라고 그랬죠. 이 사원이 출자자고 이 사원이 원칙적으로 경영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 다 하게 되는데 이 사원과 대표자가 일치하죠. 주식회사처럼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 투자자 사원과 회사의 대표기관이 일치하고 업무 집행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기관? 자기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 대표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하게 된다. 업무 집행 사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외적으로 업무 집행을 따로 둘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권의 취득을 보게 되면 자, 정관이라든가 총 사원의 동의로 업무 집행 사원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하지만 모든 사원으로 하여금 대표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 행위를 할 사원이 여럿이다 보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정관이라든가 이 총 사원의 동의로서 업무 집행 사원에서 특별하게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동 대표 사원을 정하게 되면 이 경우는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동del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즉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공동대표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수령하게 되면 모든 공동대표 사원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권은 상실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대표권을 멈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사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게 가장 불리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원의 일치가 아니면 마음대로 해고를 즉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권 상실을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 행위가 있어서 이때는 사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법원은 대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사원은 한 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대표의 방법은 단독이고 예외가 공동대표다. 이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표기관의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상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대표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자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이 한명회사와 대표회사 그 사원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이 대표 사원은 회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그 대표 사원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제3자에 대해서 회사의 대표가 누구라고 알려주는 방법, 즉 공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등기에 의해서 제3자에게 대표사원이 누군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표사원을 정한 때는 대표사원의 성명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법원에 아까 법원이 사원의 청구해서 법원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했을 때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재판이 확정된 때 본정과 지점 소지에서 마찬가지로 이 대표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관이라다 총사원의 동의로서 공동사원을 정한 때도 역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원의 책임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한명회사의 사원은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죠. 전원이 연대해서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채권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예외적인 자본이라든가 설립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을 많이 두었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 회사에 나중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사원. 이 새로운 신입사원도 입사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의 특성상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원의 특성상 인정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인 책임으로서 보증채무와 같이 주채무인 회사의 채무에 종속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회사의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에만 사원의 사원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이 회사의 채무로서 회사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면 사원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때만 사원에게 책임을 묻는, 즉 회사의 채무에 따라서 그 사원의 책임도 종속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부종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원의 책임의 범위는 이게 이제 회사의 이 채무뿐만 아니라 공법상, 사법상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공법상이 됐든 사법상이 원인이 됐든 간에 모든 거래관계 또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이 사원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회사가 있고 이게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게 됐죠. 그래서 회사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며 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뭘 갖는다? 구상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의 구상권을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컨대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함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무의미가 없겠지만, 예컨대 A, B, C 세 사람에 대해서 9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가 있었는데 사원이 9천만 원 책임을 변제를 해줬다. 채무를 변제해줬을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 몫인 3천만 원을 빼놓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한꺼번에 또는 A, B 각자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은 다른 사원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의 책임의 소멸인데 사원의 책임이 무한 책임이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시점이 언제까지냐 언제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간을 너무 장기로 두게 되면 무한책임 사원이 책임을 너무 오랫동안 져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법은 해산 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한 경우는 이 사원의 책임은 이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칭, 즉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칭 자기가 한 명 회사의 사원이다, 즉 무한책임 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즉 그 오인 행위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면 이렇게 회사가 있고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 사원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 즉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눠주고 무한책임을 진다고 해서 이 사원에 대해서 바로 그 강제집행 권한으로서 그 사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 사원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원에 대해서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이 사원에게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는 거지 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고 사원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사에 대한 딱지와 이 사원에게 집행하는 딱지는 다르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 회사도 법인격이고 사원도 인으로서의 각자가 다른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원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원에 대한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된다라는 취지입니다.